여기 한번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먼저 우리가 논리 추론 역시 25페이지 합리적인 우리가 추론 찍어보는 거 논리적인 그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독서 테스트 하면은 전부 O를 하는 친구가 있고 전부 X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O를 했을 때 X를 했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인가?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A라는 학생이 있죠. 자, 논리추론에서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그 점수가 현재 획득 점수가 7점이라는 거야. 7점. 근데 이 사람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니까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A라는 학생의 답안지가 보니까 1번은 O, 2번은 X, 3번은 O, 4번도 O, 5번은 X. 그렇게 했다. 우리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 1번을 맞추면 1점, 2번을 맞추면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다 맞추면 몇 점이야? 요거 총 다 맞추면 총점 몇 점? 15점. 그렇지. 다 맞췄을 때 15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학생이 실제로 지금 답안을 한 건 요거야. 요렇게 했더니 7점이 부여가 됐어. 그죠? 요걸 갖고 이제 추론해야 되죠.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100% O를 작성했을 때 100% X를 작성했을 때 어떤 경우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몇 대 몇 비율로 한번 될지를 여러분 추론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빨리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잠깐. 예. 나름대로 다 맞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접근돼서 잘 풀리면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요거는 뭡니까? 7점이라는 것을 추론해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7점이 될 것이냐? 그러면 7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는 거지. 그지? 첫 번째 경우의 수 뭐겠어? 7점이 되려면은 일단 여기 맞다고 하면 1, 그 다음 2, 두 가지 다 맞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3이 벌써 나왔으니까 3이 나오면 되나? 안 되잖아. 그죠?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지. 요렇게 될 1, 2, 4번이 맞았다고 해야 7점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 몇 점? 이제 이런 제기고 2가 돼야 돼. 그죠? 2가 되면 뭐가 돼야 돼? 5가 맞아야겠지. 그지? 자,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3으로 가게 되면 3, 4가 맞아야겠지. 그지?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요 세 가지 번호가 다 맞았다고 하면 요걸 가지고 설정을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그 세 가지의 점수를 대입해서 3으로 나누면은 결국에는 맞게 될 거다. 그죠? 최종적으로 몇 대 몇이 나와요? 8대 7이 나오겠지. 그지? 24점, 21점이 되니까. 그래서 5를 하는 것이 결국엔 최고로 좋은 거다. 그죠? 뭐 간단하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만 여러분 다 여기 다 진입한 것 같은데 요 사고를 통해서 요것만 진입하면 그 뒤는 슬슬 전개해 나가면 되니까 풀리죠. 그죠? 오케이. 다 잘했어요. 요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자 프레임 첫 번째가 바로 후견 지명 효과다. 여러분 후견 지명 효과를 한번 보자. 후견 지명 효과. 자, 후견 지명이라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죠. 뭐 있어? 선견 지명. 선견 지명이란 말도 있나 없나? 있지. 선견 지명은 어떤 거예요? 선견 지명 보통 그러잖아요. 선견 지명. 뭘 갖고 선견 지명이라 그래? 미리 그냥 앞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미리 앞을 하고 내다보는 거죠. 그죠? 선견 지명을 가졌다고 앞을 내다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예언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좀 더 현실적으로는 미래학자라는 게 있어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 외국에 지금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의 사회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인간의 삶을. 근데 그것을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다 규합해 봤을 때 앞으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그런 것을 예측하는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 거시적인 거 말고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따따따따 맞추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누가? 소위 말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 그죠? 예, 답답하면 그런 데 가서 물어보죠, 그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딱딱 맞출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맞추는 것처럼 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현혹당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미래를 다 알고 같으면 뭐하려고 저러겠어, 그죠? 그래, 안 그래?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한 오류가 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것을 그럴 거라고 완벽하게 막 확신을 해버린다든가 어떻게 막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후견지명 효과라는 건 반대 개념이죠. 후견지명 효과는 나중에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 우리는 과거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 안단 말이야.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놀랄 일이 있나 없나 별로? 놀랄 일이 없지. 별 결과 벌써 다 알았는데 뭐. 그러니까 후견지명 프레임, 후견지명 효과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다 후견지명 효과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미 과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자신하거나 확신해서 설명하는 것들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자 A라는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에서 전혀 놀라지를 않아. A라는 사건을 딱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연하지. 응? 당연하지.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사건에서 놀라지 않았으면 not A, 다시 말해서 반대되는 A에서는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 돼요? 놀라야 되지. 그런데도 not A가 돼도 똑같아. 당연하지. 응?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왜? 미래에서 나중에서 보니까 이랬던 저랬던 놀랄 일이 전혀 없는 거야. 자기가 다 알았던 것처럼. 이게 바로 후견지명 프레임의 가치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과거의 것을 이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판단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됩니까? 이런 사례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후견지명 효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심리적인 어떤 위에서 가는 그럴까? 아니면 어떤 형태가 있을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 그냥 이것도 여러 가지 똑같은 후견지명이지만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과거를 자신뿐만 아니라 뭐 사회가 됐던 그 과거를 조금 좋게 포장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포장한다. 과거를 뭐 과장하거나 조금 포장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여러분들 사회 저명인사라고 소위 하는 사람들 뭐 유명인사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서전 같은 걸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자서전 썼을 때 자기 과거를 이제 피력할 때 과거를 좀 좋게 쓰는 경향이 있을까? 진짜 솔직하게 쓸까? 과거를. 자신의 과거를.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이미 약간 그런 게 있었다는 식으로 약간의 자신을 좀 포장해서 쓰려는 경향이 좀 유혹이 있겠죠. 그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거를 조금 과장하거나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이거 비슷한 얘기지만 과거에 좀 나빴던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과거의 본래 자기 모습 같은 거를 부정하는 거. 부정한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나 사회의 어떤 과거 모습 같은 치욕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해서 조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 얘가 맞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현대사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 조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뭐 동양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인정하고 사과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그렇게 솔직하게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솔직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덮어버린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현재 입장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가 너무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감정이 상처 입는 것을 좀 보호하고 싶어, 자기가. 자기 보호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기 보호 같은 형태를 통하다 보니까 이 후견지명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거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아까도 독서 테스트를 봤는데 학교 시험을 봐. 학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고쳐서 맞힐 때가 있고 고쳐서 틀릴 때가 있어. 고쳐서 틀리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한테? 고쳐서 틀리면. 맞겠다, 고쳐서 틀렸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씨, 내가 이럴 것 했어. 그래서 내가 안 고치는 거였는데, 내가 안 고치려고 분명히 했는데, 괜히 그때 잠깐 이래가지고 실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위해. 알겠어? 몰라서 고친 거 아니야. 알겠어? 몰라서 고친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렇고, 실수래.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뭐 이런 거. 자, 어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어른들은 부동산, 쉽게 말해 부동산 투자인데, 아파트 가격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올랐어, 많이. 자기가 팔고 났더니, 그럼 어떻게 해?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오를 줄 알았는데, 그때 괜히 팔아가지고, 뭐, 그러면서 자기를 자위해요. 그죠? 내가 아는 분의 언니라는 분도 그래요. 강남에 어디 저기 하여튼 있는데, 팔았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올려버렸어. 한 1, 2년 사이에. 지금도 배 아파하고 있대, 계속. 그것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른들은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조금씩 막 이렇게 차트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다 쭉쭉 떨어지고 이러니까, 안 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씨 안 되나 보다. 오래 기다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이제 이걸 팔아버려. 매도했다고요. 팔아버렸어. 팔아버렸더니 비시비시 하더니 한 2시간 3시간 좀 지났는데 갑자기 이러더니 슉슉 하더니 상한가를 쳐버렸어. 플러스 30%로 올라버린 거야. 이 사람 심리가 어떨까? 심리 어때? 배가 아프죠, 그죠? 그러면서 맨날 한탄해.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왠지 오를 것 같더라. 나 괜히 요때 지금 조금 필요해가지고 내가 돈 뺐었는데, 내가 돈 필요해가 돈을 뺐었는데, 네?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래봤다. 이러면서 자기, 알긴 뭘 알아. 확실하게 알았으면 붙잡고 있었겠지. 그래, 안 그래? 몰랐으니까 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졌던 그 마음을 조금은 자기 합리화하거나 위로받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봐야 자기가 그나마 좀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과거에 이 결과를 놓고서 이 결과를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갔어. 어떡해? 이렇게 하다가 팔고 나서 하한가 쳐버리면 그때 또 뭐라 그럴 거야? 하한가 쳐버렸으면 역시 내가 그렇게 변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래. 잘 팔았어. 역시 나는 똑똑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경우가 되든, 다시 말해서 A가 되든, A가 되든, 이해됩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알았대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후견지명 효과. 이 결과를 이미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과를 안 봤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후견지명. 그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후견지명 프레임이? 그냥,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 미래를 살아갈 거고, 과거로 다시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과거가 어쨌든, 과거로 다시 살아갈 거 아닌데, 과거를 제대로 인식 안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왜 문제가 될까? 왜? 왜 문제가 돼? 자, 엄밀하게 따져봐. 우리가 보통
언어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란 말이야. 그건 왜 그래? 그거는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언어상으로 일부러 그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상으로는 어디까지는 과거고 어디까지는 현재고 어디까지는 미래 이게 떠져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어져 있어요, 계속. 알겠어요? 계속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왜 위험하냐 하면 과거가 그대로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가 바로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 우리가 공부 영역에서만 그냥 따져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메타인지 능력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 인지한다는 거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 메타를 인지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흔히 좀 잘한다는 학생하고 고만고만한 학생의 차이가 뭐냐면, 이 지능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알아차린 지능일 수도 있지만, 꼭 지능 차이보다도 어떤 거냐면,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도 많죠. 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뭘 아냐 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근데 고만고만한 학생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그래 안 그래?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뒤지는 거지. 지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그죠? 근데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면 요걸 내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모르는 걸 개선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게 오답 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답 처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해답 보고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자위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후견지명 효과예요. 이거 봤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오답을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야. 오답 처리란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뭘 몰랐구나. 뭘 몰라서 이걸 틀렸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게 오답 처리예요. 그러면 그걸 개선하는 거예요. 계속. 알게. 그러면 모든 게 고쳐져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자기를 냉정하게 나는 그 순간에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봐봐. 그 옆에 27페이지 우리가 후견 지명 효과의 그 사례는 금방 얘기했던 약간 그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견 지명 효과 하나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언론 같은 데서 가끔 그 인재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재가 뭐예요? 인재. 인간으로 인한 재앙이다 이런 말이야. 인간으로 인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떤 사건 재난이 벌어지면 손을 분명히 쓸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죠? 분명히 그런 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요번에도 우리가 그 며칠 전에 부천에 그 호텔에서 지금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여러 사람이 지금 목숨을 잃었죠. 혹시 봤나요? 9시 뉴스에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그 불이 나서 막 화장실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남녀가 8층에서 있다가 119가 와서 밑에 매트리스를 한 높이가 3m 넘는 걸 깔았단 말이야. 근데 약간 까는데 이게 바닥이 약간 기울어지는 게 좀 있었나 봐, 경사. 근데 어째 깔았는데 급하니까 이제 남성이 여성을 밀어서 먼저 떨어뜨렸어요. 근데 여성이 떨어지는데 그 매트리스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가장자리 끝에 좀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툭 떨어지자마자 이게 매트리스가 원래 안 그런다는데 매트리스가 떨어지면서 매트리스가 들려버리고 이게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남자가 시간 텀을 갖고 떨어져야 되는데 남자도 급하니까 그냥 여자 떨어뜨려놓고 지도 뛰어내려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남자가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죽고 여자도 그렇게 뒤집어지면서 여자도 죽고 뭐 나머지들도 그 분들도 그 매캐한 연기 이제 유독가스 나오니까 많이 이제 죽었잖아. 이제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또 성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비 올 때 보통 가면 이런데 도로 이런데 맨홀 뚜껑 있죠. 맨홀 뚜껑 요만한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장마 같을 때 비가 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흐르고 이렇게 보이면 안 보여, 그 밑에. 근데 간혹 가다 그 밑에가 쓸려가고 밀려가고 구멍이 여기 뚜껑이 일로 가서 뚜껑이 열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 집 배운 아저씨가 장마철에 몇 때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서 실종돼가 나중에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성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길가에 나중에 옆인데 여기 요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밑에 지하로 이렇게 연결된 게 이거 한풍구야, 한풍구. 그래서 한풍구인데 위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 한풍구가. 근데 이제 공연인가 뭐가 했나 보지. 공연인지 뭔지 아이돌 공연인지 뭔지 모르는데 공연인가 야외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지? 몇 사람이 보려고 이 한풍구에 올라갔나 봐, 이제. 한풍구에 올라가서 한 6살, 7살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야. 한풍구에 가서 보고 이랬다가 이 무게 못 이겨갖고 이게 폭삭 무너져가지고 밑으로, 저 밑에까지 툭 떨어져가지고 많이 크게 다쳤어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인재다. 왜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거를, 막고 뭐 어떻게 조심하라고 저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장치를 왜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관계기관한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언론들은 그런 거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봐, 진짜. 아니, 누가 공연을 그렇게 하고 누가 또 여기 진짜 이거 올라갈 거라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래, 안 그래? 세상에 그러면 사건 사고 나는데 그런 게 예상이 다 돼? 벌어졌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지?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사고를 막는다고 해도 그래 막아야겠지. 근데 기대하지 않은 뭐 예상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걸 어떻게 이제 다 막냐고,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결과를 놓고서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막을 수 있었다고. 그렇지? 이게 다 뭐야? 그것도 언론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27페이지 중간에 봐봐. 이런 얘기 있죠. 후견지명 프레임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왜 벗어나야 되나 잘 봐.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서 자기는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게 뭐야? 개구리가 뭘 생각 못한다?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성숙의 과정. 이 자리에서 이게 성숙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성숙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처럼 돼버렸어. 착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 애벌레였던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나비였던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밑에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바로 뭐냐?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바로 후견 지명 프레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바로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부정하는 것 혹은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부정적인 자기인식. 이때 부정이란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자기인식.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벌레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는 이런 나비처럼 후견지명 프레임은 뭡니까? 왜곡된 시각으로 과거를 보게 만듭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과거를 인식하고 혹은 과거를 보게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후견지명 프레임은 건전한 자기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건전한 자기 성장을 가로막게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저보다 잘났는데 뭘 노력해서 저게 되겠어. 그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견지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후견지명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뭐가 좋을까요? 건설적인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런 게. 건설적인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걸 벗어날 때 우리는 건설적인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왜? Why? 이유를 밝히면 더 좋겠죠. 밑에. 이유를 적어야겠죠. Why? 왜 건설적인 자기 성장할 수 있어? 바로, 그렇게 적어봐. 현재와 미래의 삶은 정직한 과거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삶은 정직한 과거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건설적인 자기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딱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딱 들라 그럴 때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물어봐요. 과연 내가 그때 그걸 알았었나 진짜? 내가 진짜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런 훈련을 좀 해보면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과거에 솔직한 걸 부르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가 성장했느냐 뿌듯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거기서 발전하지 않는 게 몰라서 발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자체는 소중한 거니까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걸 드러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 생각해 개인적으로. 정직은 상당히 좋은 미덕이거든. 정직은 상당히 좋은 미덕인데 그 정직이 어디에 정직해야 되냐 하면 자기 자신한테 정직한 것이 가장 큰 정직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정직한 거.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정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정직하면 떳떳해져 사람이. 그리고 어디 가도 당당해. 알겠어요? 꿀릴 일이 없어. 이해됩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흑연지명 프레임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름 프레임이야. 이름 프레임이요. 이름 프레임도 아주 중요해. 이름 프레임. 자, 이름 프레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이름을 달고 싶어 한다리야. 이름을 달고 싶어 해. 늘.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도 이름을 달 것이고 고양이를 키워도 이름을 달 거야. 그죠? 고양이 보고 이놈아 이렇게 한 사람 있어? 사자마자 분명히 야옹아 무슨 이름을 달아 무조건. 그죠? 개도 시골에 개를 키워도 할머니 할아버지 개를 키워도 최소한도 이름을 달아. 바둑이라고 하든지 최소 안 되면 멍멍이라고 해라도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냐? 이름 프레임이라는 것은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프레임 계속 배우니까 프레임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름 프레임은 여러분들 이름에 관련된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혹시 들어본 적 있나? 2학년 때 여러분 안 배웠었나 그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그래서 쭉쭉쭉 가서 나중에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행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포인트로서 그 사람을 인식시켜주는 행위. 여러분 이름 잘 봐. 우리가 사람이 이름이 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다. 요즘은 이제 한자어 이름이 있지만 보통 이제 요즘에는 한글 이름으로 짓는 애들도 있어요. 하늘이, 보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런 이름에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해준 거예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네 이름을 계속 들으면 그 소리의 공명을 타고서 여러분 귀에다가 그 소리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이름의 뜻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좋은 의미가 여러분한테 계속 들리는데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주는 거냐? 여러분의 이름을 소리내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늘. 그리고 여러분을 늘 서포팅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누군가가 내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 그건 감사한 일이야, 진짜로. 알겠습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름 잘 봐? 영주. 영주 한자 이름이에요. 영주. 그치? 무슨 영이야? 영주는 무슨 유자야? 잘 모르겠지? 오늘 숙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내 뜻이 뭐야? 내 이름 뜻이 뭐야? 물어봐. 알겠지? 이거 알아야 돼. 기본이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한자 이름이란 말이야. 이게 빛날 영자가 됐든 보통 그런 이름을 이 이름에 많이 쓰는데 알겠습니까? 어쨌든 알겠어? 그 다음에 지훈이 한자 이름이야. 무슨 지자 무슨 우자야? 복지에. 넉넉할 우자? 예. 그럼 복이 넉넉하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넉넉하게 복을 받으라 이런 말이야. 알겠어? 늘 삶에서 복 가운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할아버님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을 내려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계속 불러주자고. 불러주면은 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 자, 지호는 뜻이 응. 하늘호요. 하늘호? 뜻이 하늘에 가 있어. 뜻이 하늘에 다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진짜야. 알겠어? 그런 이게 큰 이름이에요. 큰 뜻의 이름이야.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장명하는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뜻을 어떨 때 너무 거창하게 지어놓은 게 있어. 그러면 뜻이 너무 크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릇이 그 뜻이 너무 크면 감당이 할 때가 있어. 감당이 안 되면 주눅들어 오히려 또. 그러면 힘들어. 그러면은 그 장명가들이 그 좀 더 가벼운 이름으로 바꿔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다르게 깨는. 그게 진짜지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인디언들도,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이름을 짓는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성가 뭐 이름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그냥 이름을 지어요. 성가 구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인디언식 이름은 인디언식 장명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얘네들은 태어난 해, 그 다음에 그 달, 어느 달, 그 다음에 어느 일이죠.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보통 기본적으로 짓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 막 자연의 여러 가지 이런 걸 담아서 그분들도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만약에 이 인디언식 이름으로 내 이름을 대충 해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태어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용한 매의 전사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인디언식 이름을 지면 이렇게 돼. 조용한 하늘 다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 조용한 매의 전사다. 알겠어? 예. 인디언식 이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화도 나왔는데 이게 인디언식 이름이에요.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거 빗속으로 막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인디언 이름이야. 알겠습니까? 인디언들 이런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에도 정령이 동물이고 자연이고 다 정령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 소통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연 속에서 뭔가 영을 나누면서 영적인 영혼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다 이름이다. 알겠나? 그래서 이름은 정말 소중한 건데 우리가 돈에도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보통 돈에도. 알겠나? 돈에도. 돈이라는 것은 사실 이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붙여. 이건 거스름돈, 이거는 공짜 돈, 이거는 뭐야 푼돈, 그지? 이거는 뭐 예금할 돈, 이거는 빌린 돈, 뭐 그런 어떤 돈은 돈인 뿐인데 거기에다가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가 이름에 종속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돼 버리는 거야 그 돈이. 그래서 그게 뭔지 봅시다.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제심 한번 볼게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마침 거기에 카지노가 있었네. 카지노에 갔다. 카지노에 가서 재미로 좀 해보다가 $1,000를 잃었어. $1,000를 한 130만 원 정도 그걸 잃었어. 큰 돈 잃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절제를 하고 이제 호텔로 왔어. 둘이서 우리 절제 잘했다고 그래 아마 그래도 뿌듯해. 예? 그리고 이제 신부는 샤워하러 가고 신랑이 딱 화장대를 딱 보다 보니까 요만한 동그란 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와. 네? 그게 $5짜리 칩이야. 그게 카지노 가면 기본적으로 그런 $5짜리 같은 거 이런 걸 약간 가볍게 기념칩처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겠어? 그걸로 한번 즐겨보라 이거야. 잠깐 놀아보라 이거야. 그럼 이러면은 뭐야? 자기 돈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재밌는.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 따면은 더 큰 문제야. 따면 포기를 못해. 그냥 해보려고 잠깐 이랬는데 따네? 우와 재밌다 이거 왜 따는구나 진짜 이러다 보면은 많이 따 한 $200 막 따면은 신나 막 우와 딴다 계속 하게 돼. 그러다가 결국에 서서 이러면서 자기 돈이 나가만이. 알겠어? 거기에 효력되면 안 되는데 기념칩 비슷하게 줍니다 하나. 그러니까 얘가 화장대에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거기 딱 보이니까 어떻게 돼? 저거 집에 갖고 가봤자 저거 별로 쓸 일도 없고 이제 저거 하나 있는 거 뭐 이러도 그냥 크게 상관없는 거 같으니까 저거 갖고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 혼자 카지노를 몰래 갔어. 그래 가서 딱 룰렛이란 게 있다. 룰렛 이렇게
넓은 원팡 이거 돌아가는 게 드르르 돌리면은 드르르 하면서 바퀴 조만한 쇠구슬 같은 게 드르르 돌아 드르르 가다가 뚝뚝뚝뚝뚝 어느 칸에 딱 간단 말이야. 그 거기에 딱 맞추는 거야. 이 사람이 딱 보니까 17이 행운 숫자 같대. 그래 17에 딱 걸었어. 5달러를. 17에 딱 거니까 드르르 따따따따 하더니 17에 딱 들어가서 보리 35배 배당. 오케이? 175달러를 본 거야. 단번에 바로. 그러니까 또 하고 싶잖아. 또 17에 걸었어. 또 17에 거니까 또 17에 또 걸려. 얼마? 6천 얼마? 6,124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죠? 그럼 이제 그만뒀어야지. 욕심이 생긴 거야. 또 한 거지. 또 해보니까 750만 달러. 10만 달러가 한 1억 3천 정도 되니까, 어쨌든 얼마인지 알겠죠? 한 8, 90억 되나요? 100억 정도? 그만해야지, 진짜, 그죠? 욕심을 또 하려니까 이제 카지노 매니저가 이제 손님, 고객님, 저기 현금이 좀 너무 많아서 현금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좀 멈추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더 생겨서 거기서 포기 못해. 그래 택시 타고 옆에 카지노 갔어요. 이제 거기서 또 시작해. 했는데 와 무슨 행운이 이렇게부터 또 됐어. 2억 6,200만 달러. 한 3천억 정도. 진짜 못 쳐야죠. 근데 이놈이 또 한 거야. 마지막이다! 딱 그러는데, 에이, 18, 뭐야. 18번에 딱 머리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네? 아이, 여성아, 네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다 잃었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떨까? 그 순간에 갑자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천국에 잠깐 여행 갔다 지옥에 온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했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지. 앞설이지만은 자기 자위를 빨리 합니다. 막 합리화를 해야 자기 마음이 견디거든.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몇 달러 잃었지? 5달러밖에 안 잃었잖아. 내가 갖고 있던 게 5달러였잖아. 그동안에는 그냥 꿈을 꾼 거야. 5달러짜리.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하려다 갑자기 어디 갔다 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카지노 갔다 왔다. 근데 카지노 갔다 가면 여자들이 욕을 하면서도 여자들도 궁금해한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땄을까봐 해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6,200만 달러를 땄다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할까? 해야 안 해? 예빈아 만약에 네가 결혼했어. 근데 네가 네 남편이 만약에 갔다가 네 몰래 갔다가 6,200만 원을 땄다가 다 잃었대. 그럼 뭐라 그럴 거야? 화가 나 안 나? 에이 원수야! 그지? 멈춰지를 않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영주 그럴까 안 그럴까? 화가 나지 그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뭐라 그래? 솔직하게 말을 안 하고 괜찮았어. 뭐 한 5달러 잃었어. 그렇게 끝나는 속을 막 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5달러 칩이었고 5달러. 그 심리 기제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5달러라는 데 돈의 프레임을 이 사람이 집어넣은 거야. 뭐 공짜로 생긴 돈이다. 공돈이다. 이 프레임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칩을 닦아갈 때 이미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거? 만약에 내가 다짐해야지. 요거 다 잃으면 내가 다른 돈 안 써야지. 진짜 안 쓰려면 아무 지갑도 안 갖고 가는 게 좋아. 나를 내가 절제력이 없으면. 근데 그냥 쓰게 돼 자기 돈도. 근데 운이 좋아서 본 거지. 어쨌든 절제력이 있다 치고 내 이거 다 잃어봤자 뭐 5달러인데 뭐.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거 집 한국 갖고 가서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공짜로 덤으로 생긴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최악의 확률이 가도 5달러 잃는 거야. 최악이 가도. 근데 상승으로 가게 되면 무한히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설마 최악으로 가겠어? 그 중에 확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야. 왜? 공짜 돈의 개념이니까. 이해됩니까? 자기 돈 갖고 오면 공격적으로 베팅을 못해요. 조심하지. 근데 공짜 돈 개념이니까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이러도 요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짜 돈의 개념이 적용되면 우리는 돈을 쉽게 쓰게 되고 쉽게 공격적으로 뭘 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카드나 고스톱 같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진짜 실제 자기 돈 갖고 조금 했어. 근데 예성이가 했는데 좀 땄네?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뭐라 그러니까 예성이가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자기 본전을 갖고 보냈어. 내 이 본전이니까 안 잃을게. 자, 본전이니까 가. 그리고 보냈어, 맞아. 그럼 그다음부터 네가 갖고 있는 게임하는 돈은 무슨 돈이야? 딴 돈 갖고 하는 거지. 그러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편하지. 왜? 다 잃어도 본전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가능성이 있어. 딸 확률도. 그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성아, 네가 게임을 보수적으로 할까? 공격적으로 할까? 공격적으로 한다니까. 왜? 이미 마지노선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다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알겠어? 여러분들 공짜 돈에 그래서 어떤 거냐? 가장 간단한 거. 가다가 길에 돈을 주웠어. 주운 돈이 공짜 돈 개념이 적용되잖아. 그렇지? 또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옷장 같은 데 무심코 청소 같은 거 하다가 오랫동안 옷장 구석에 어디 돈 있는 거 몰랐는데 돈을 찾았어. 그럼 뭐야? 오, 아버지는 비상금 찾았다고. 이렇게, 그죠? 그걸 저축하려고 그럴까, 그거? 안 그래요. 또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번씩 연말정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1월이 됐든 뭐 사업자들은 5월달 이럴 때 세금을 많이 냈다고 되돌려줘요.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적게 내면 더 내라고 하고, 많이 냈다 싶으면 되돌려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맨날 보너스 받는 개념이야.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그러면 보너스 받는 개념이잖아. 근데 진짜 보너스야, 그게? 자기 돈이야. 자기가 매달 막 많이 낸 거 아니야. 국가에다가. 국가가 어떤 존재인데 공돈을 주겠어. 그치? 예. 근데 자기 돈, 공짜 돈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쉽게 저축할까? 아, 이 돈 생겼는데, 아, 뭐 할까? 쓸 거부터 생각한다니까, 벌써? 그렇게 쉽게 나가는 거야. 모든 돈을. 알겠어? 만약에 선생님 누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돈을 빨리 안 갚았어? 시간이 오래돼 버렸네?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잊혀지잖아, 이제, 그지? 맨 처음에 받으려고 잊혀지잖아. 그럼 잊혀지면 잊어먹었어. 그냥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여다없이 돈을 얼마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내 돈이었잖아, 원래. 근데 공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그 돈 저축하려고 그럴까? 분명히 어디에 또 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대부분이 당첨되기 이전의 삶보다 더 패가망신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인 자기 노력의 투입으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 그 돈을 흥청망청 소비하게 돼 있어요. 공돈의 프레임이 적용되거든요. 이 프레임에 벗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무서운 프레임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조언을 하죠. 공돈처럼 하나 돈이 생길 것 같으면 그 돈을 빨리 자기 계좌에 집어넣어라. 빨리 예금해버려라. 그냥 무조건. 그래서 한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정도만 딱 지나면 그 돈이 원래 내 돈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아껴 쓰게 된대요. 알겠어요? 예. 자, 두 번째, 밑에 봐봐. 두 번째는 이제 또 돈에 있어서 다른 프레임인데, 자, 상황 A, B가 있어. 상황 프레임이 있어. 상황 프레임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자, 실제 해볼 건데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 상황 A는, 여러분들이 TV를 사고 싶어. 근데 TV가 100만 원이야.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이라고 예를 들죠. 롯데백화점에 갔어. 잠시 롯데백화점. 딱 갔더니 가전 코너에 갔더니 TV가 좀 마음에 드는데 100만 원이래. 근데 주변 하고 있으니까 저 어머니 손님 가격이 좀 부담되시면은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 3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럼 97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대로 살까? 아니면은 할인해 준 데 갈까? 두 번째, 여러분 하이마트에 갔어. 여기 뭐 전자계산기지만 전자계산기 이미 지났으니까 5만 원짜리 어떤 여러분 전자제품이 하나가 있다고 치자. 여러분이 꼭 사고 싶었던 거야. 근데 5만 원에. 근데 거기도 모델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자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지 또. 손님,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차를 타고 가면 3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예, 그래서 2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때 갈 거냐 말 거냐. 할인 절대 금액은 똑같아요. 3만 원, 3만 원. 이랬을 때 솔직하게 자기 한번 해보세요. 거기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A 상황일 때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자기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B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솔직하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왜 나는 그런 선택을 또 하나. 그걸 한번 자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좋아. 첫 번째는 그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인 매장으로 가는 겁니다.
3번 이거. 자, 그러면 그것으로 한번 보자. 자, 나는 상황 A에서 100만 원 그대로 사겠다. 든 거지, 그지? 너도 그지? 오케이. 올이야, 올. 자, 그럼 가는 사람 없어. 자, 두 번째. B 상황에서는 나는 5만 원을 그대로 사겠다. 하나. 좋아요. 아니다. 나는 3만 원 할인해 주는데 나는 갈 것 같다. 할인해 줘. 오케이. 좋아요. 나머지. 자, 나머지 좋아. 홀. 마이너스 1. 자, 좋아. 결과가 여러분 몇 명 안 되는데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네. 그죠? 그래, 안 그래? 이걸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분처럼 이런 결과가 또 나오더래요. 거의. 여러분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요럴 때는 요 선택을 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요럴 때는 요 선택을 주로 많이 하더래요. 자, 그러면 좋아. 그러면 여기 자 지금 여기 선택했는데 상황에서도 여기 선택했어. 그죠? 자, 그러면 왜 예빈이는 왜 여기도 그대로 선택했을까요? 예빈이는 왜 여기도 그대로 하고 여기도 안 가고 그대로 산다는 결정을 했을까요? A에서 똑같이 3만 원 할인해 주는데 B에서 바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뭐? 둘 다 어차피 3만 원 할인해 주는 거. 굳이 그게 뭐 큰 할인 폭이 아닌 것 같다. 좋아요. 좋아. 그러면은 자, 지호는 왜 여기는 이거 했다, 여기는 왜 이거 했을까요? 100만 원에서 3만 원 할인해봤자 응. 10%니까 응. 그냥 사고 응. 5만 원에서 3만 원 할인하면 2만 원 되면은 응. 더 싸잖아요. 응. 빨리 가야죠. 그렇지. 자, 좋아요. 아주 둘이 아주 좋은 예를 해줘서 아주 좋아요. 좋아.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할인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렇지? 여기도 실제로 할인되는 게 얼마야? 3만 원이죠. 자, 그러면 예민이처럼 여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거나 이랬을 때 사람이 어떨 때 행동해? 사람은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을 띈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사람은 그 상황 모든 걸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거야. 사람은 행동하는 거야. 그죠? 그게 경제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여기도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고 여기에 이걸 선택했으면 여기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통 많이. 그죠? 또 상황 조건에 따라서 개인마다도 많이 달라요. 그죠? 해석이 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근데 군지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지호처럼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했어. 여러분의 지호 논리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왜 가냐 하면은 바로 이 돈을, 이 할인되는 돈을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원가, 정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에 삼아버려요. 그러면 똑같은 이 3만 원이라는 것이 가격이 달라져 버려. 그리고 값이 달라져 보게 인식돼. 기준이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람은 비율에 보게 돼요. 비율로 보니까 100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얼마야? 3%밖에 안 돼. 그렇지? 여기는 5만 원에서 3%니까 얼마야? 60%. 아니, 비율이 3만 원, 3%인데 60% 할인해주면 당연히 굴러 가야지. 그래, 안 그래? 20배나 더 할인해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빈이처럼 만약 여기도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절대적 개념으로 본 거예요. 절대적 개념. 절대적 개념은 금액을 봐요. 절대 금액을. 비율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 금액을. 절대 금액이니까 여기도 그냥 3만 원이야. 여기도 그냥 3만 원이야. 나한테 그냥 3만 원 할인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을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냥 이것만을. 알겠어?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됐어요? 여기는 이 정도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요소가 많이 또 있죠. 사실은 선택하는데 뭐 금방 말했듯이 차를 타고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간당 자기 몸값이 3만 원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 1시간 여기 쓰느니 차라리 딴 데 쓰는 게 더 좋다. 생산적인 일에. 그죠? 그래서 갈 필요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가 어떤 거냐면 가끔 이런 거 있어. 우리가 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콩나물 같은 거 저런 데 팔고 콩나물 같은 거 이런 데서 할머니가 길가에 조그맣게 파란 거 알아요? 콩나물 같은 거.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이런다? 콩나물을 사러 가. 콩나물 사러 가는데 콩나물이 이만큼 주는데 콩나물 그 다 해봤자 얼마겠어요? 옛날에는 콩나물을 그걸 가지고 콩나물을 1,500원, 1,000원 이렇게 주고 샀다고. 그래도 이만큼 줘. 근데 뭐라는 줄 알아? 할머니가 이렇게 주시면 이런 거야. 아 할머니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아니 좀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다 해봤자 1,500원이야. 근데 200원 깎아달라고 300원 깎아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거기는 악착같이 깎아요. 거기는 악착같이 깎아요. 그래 놓고 어디 치과를 가거나 어디 다른 데를 가면 못 깎아. 그리고 여기는 200원짜리를 언제 깎으려고 이렇게 아낀다고 해서 아끼는 알뜰주부가 돼놓고 딴 데 가서는 아끼지도 않고 그냥 더 큰 거를 그냥 시켜 써버려 그냥. 이해됩니까?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거 봐. 그러니까 1시간을 들여서 거기를 간다? 내 몸값이 이만큼인데 굳이 그거 아끼고 여기서 놓치느니 이게 차라리 낫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1시간 차를 끌고 가면 주유비가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부가적으로. 또 빈도수에 따라서 사람은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빈도수. 100만 원에서 3만 원 깎아주는 사례는 좀 흔할 수 있죠. 근데 5만 원짜리를 3만 원이나 할인해 주는 것이 흔하나요? 안 흔하죠.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것이면 되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러는 거죠. 선생님도 이렇고 여러분도 이렇고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건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대적 개념으로 비율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3만 원을 다르게 보이기는 거야. 알겠어? 똑같은 3만 원일 뿐인데 이 돈이 완벽하게 다른 가치를 지닌 것처럼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때는 요 돈이 푼돈처럼 느껴져. 푼돈. 100만 원인데 3만 원. 에게 이 푼돈이구나. 기준을 뭘로 삼아버려? 정가 100만 원을 삼아버려.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리니까 얘가 푼돈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똑같은 3만 원일 뿐인 건데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푼돈 개념을 프레임을 적용시켜버린다. 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돈 개념을 적용시켜버리면 역시 돈을 소홀히 다루게 돼. 그 돈을. 에게 푼돈인데 뭐. 그래가지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부자 마인드 갖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능력만 좋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인드 차이예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어떤다 그럽니까? 푼돈에 되게 인색해요. 그리고 푼돈을 되게 아껴요. 왜? 100원이 있어야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있어야 10,000원이 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인색해. 되게 아껴요. 그리고 인색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이 쓰는 돈을 싫어한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거야. 남한테 뭐 과시하거나 뭐 보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 쓰는 것은 별로 안 합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아예 나쁜 소리 들어도 괜찮아. 구두쇠란 소리 들어도 괜찮아. 안 써요. 근데 진짜 의미가 있다고 여길 때는 팍 써버려. 진짜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건 같은 게 있다거나 그걸 살 때는 과감하게 써버려요. 아니면 어떤 투자한다거나 그럴 때는 큰 돈을 투자해버려요. 그런데 푼돈에 의미 없이 나가는 돈들은 철저히 틀어막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저처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푼돈 나가는 건 별로 낭비가 아니라 생각 들어버려. 그 빠지는 것은 요거 빠져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푼돈인데 뭐 괜찮아. 이렇게 다 날려버려. 알겠어? 그러면 부자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부자와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프레임을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공짜 돈. 그 다음에 이 푼돈이라는 프레임, 이 두 프레임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함부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해놨다는 거예요. 알겠나? 예, 그래서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 학교에서 그 뭐랄까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 이런 걸 별로 안 시켜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산업공상의 그 사고 속에서 장사하거나 상업하는 것을 자본주의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조금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또 자본으로 돌아가는 사회면서. 그러나 금융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상유지 프레임 있다, 현상유지. 자, 현상유지 프레임. 우리가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있는 곳을 유지하려는 프레임이 분명히 있어요. 현상유지 프레임. 자,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과학의 물리 쪽에 보면, 물리학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관성의 법칙. 관성이란 걸 들어본 적 있나요? 관성의 법칙, 그죠?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관성에 젖어 있다, 뭐 이런 말, 우리 언어에도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성과 비슷한 거예요, 관성.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속성이죠. 기본적으로 물체는 자기가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속성이 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쪽으로 계속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 상태를 바꿔버리려면 그 관성을 넘어설 만한 에너지를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대로 하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유지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황 첫 번째와 상황 두 번째가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뭐 여기서 큰아버지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유산을 어느 정도 줬어. 다른 가족들도 이거 나눠서 여러분한테 한 5억 정도를 유산으로 한번 줬다고 생각해봐. 영주 좋아 안 좋아? 좋지? 어쨌든 자 5억을 여러분들이 유산을 받는 거야. 여성이 좋지, 그지? 내일 생기죠. 내일 상상을 해봐. 내일 5억이 생겨지어야 알겠지? 5억의 유산이 생겨. 그런데 상황 첫 번째는 현금으로 받아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두 번째 상황에서는 특정 A 회사가 있어. A 회사에 주식으로 받아. 근데 금액은 비슷해. 지금 현재가가 해보니까 이 금액하고 비슷하대. 이걸로 받아. 근데 여러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돈을 불리는 데 관심이 많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갖고 있는데 분명히 뭐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런 가정하에서. 그러면 자 옵션이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A 회사 주식을 사는 거야. 두 번째는 B 회사 주식을 사는 거야. 세 번째는 나라 채권, 국채를 매입하는 거야. 네 번째는 지방채를 매입하는 거야. 요 4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4가지, 똑같은 이거 4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 이랬을 때 상황 분석을 해보자.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를 것이냐. 자, 여러분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한다. 이 4가지 옵션 중에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분명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현금을 받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에 아직 투자한 상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는 아직도 중립적인 옵션이죠. 그죠? 그렇잖아. 어느 곳에 아직 마음이 가지 않았어. 아직. 그죠? 중립적인 옵션이란 말이야. 분석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립적인 옵션에서는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 분명히. 그죠? 왜? 투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A 회사 주식을 분석해보자. 자, 상승할 확률도 있고 하락할 확률도 있고 유지될 확률이 있어. 다 더하면 100%야. 그래서 자, 먼저 상승할 확률을 보자. 상승. 자, 상승할 확률이라는 것은 30% 상승할 확률이 50%래. 그러니까 30%가 상승하고 50%니까 50%만큼 30%에 상승한대. 그럼 3, 5, 15를 하는 거지. 그지? 3, 5, 15를 하면 상승 확률이 한 15%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락할 확률 보면 얼마야? 20에서 30% 하락하니까
하락할 확률은 얼마? 6%. 자, 계산하는데 유지라는 것은 뭐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빼고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필요 없고. 그러면 상승할 확률이 15%, 하락할 확률이 6%니까 감가상각해보면 상승의 여력이 있어. 얼마? 9%의 상승 여력이 있어. 그렇지? 자, 이건 뭐와 비슷해요? 세 번째, 국채 1년간 거의 확실하게 9% 이득 보장. 이거 비슷하죠? 그렇지? 그러면 B 옵션을 보자. 아니, B 회사의 주식을 보자. 자, 100% 상승할 확률이 40%래. 그러면 B 주식은 상승이 40%나 돼. 그런데 하락할 확률이 얼마예요? 4, 3, 12%네. 네. 하락이 12%. 유지는 뭐 역시 계산에 필요 없고 유지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 해보면 얼마야? 28%. 상승 여력이 28%가 있네. 그러면 지금 이 같으면은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뭘 선택해야 돼? 응? 뭘 사야 돼?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렇지, 당연하지. B회사에 당연히 투자하는 게 계산상으로도 분석상으로도 맞아. 확률적으로도. 확률로 보는 거야. 아니, 미래는 안 벌어졌으니까 확률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게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B회사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야, 이 돈을. 알겠어?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황. 자, 영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A회사 주식을 얻었어. 근데 이 옵션 네 가지가 있어.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A회사 주식이라는 것이 중립의 옵션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중립의 옵션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내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회사 주식은 중립의 옵션이 아니야. 이건 뭐야? 이미 현재 상태가 돼버려. 그렇지? 내가 현재 상태 A 주식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A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더 일단 관심이 많겠죠. 그러니까 A 주식을 열심히 들어가면서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A 주식이 9% 상승 여력이 있어. 그래도 좋아 안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알겠어? 현재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그런데 다른 옵션들이 있어. 있기는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 네 번째 옵션이 있어. 그러면 가장 좋은 건 B였어. 여기는. 그죠? 그러면 자, 영주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 근데 확률로 존재하거든. 그럼 영주 같으면 자, 이게 합리적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팔고서 전액 다 팔고서 B를 사야 되는데 이거 다 팔고 B에 투자를 다 할까? 이거 네가 지금 이거 갖고 있어. 이 주식 다 팔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이거 다 팔아버리고 이 주식을 완전히 갈아타버릴까? 왜 안 갈아탈 것 같아? 어? 왜? 이게 더 좋잖아. 어? 어떨 것 같아? 안 갈아탈 것 같아? 왜? 현재로서도 그게 나쁘진 않으니까? 좋아. 준호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다 팔아버리고 B 주식에 갈아타? 과감하게? 다? 어떨 것 같아? 근데 현재 상태 A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잃고 있는 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상승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도 내년에 이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서 좋게 보고 있어. 어떨 것 같아? 완전히 갈아탈 것 같아? 그 B로 다 갈아타, 완전히? 좋아. B로 완전히 갈아타. 좋아. 지원 어떨 것 같아? B로 완전히 갈아타? 응? 어떨 것 같아? 3번 국채를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채를 왜 타, 또 갑자기? A 회사에도 9%잖아요. 굳이 모험할 바에 안정적으로 9%씩 갖자. 그런 9%에 일단 만족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 안 가고 일로 간다는 거지? 일로 간다. 제가 나 좋아. 다른 거보다 이렇게 가겠다. 확률보다 그냥 안전빵. 다른 거 상관없이. 좋아요. 네. 좋아. 여러 가지 옵션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이거 그냥 사례니까 맨날 그러는 거야. 이런 데는 도대체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 선택이 달린 거야.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대체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중립일 때는 이 부분을 다 중립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마음으로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나은 걸 당연히 선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상황이 달라져 버려. 얘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립이 아닌 거야. 얘네들도 다 중립이 아닌 거야. 나는 이미 어느 현재 상태원이 들어가 있거든. 투자가 이미 돼 있거든.
내가 이미 행동한 것 같은 거거든. 근데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 어? 괜찮은 수준이야.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 괜찮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이거를 다 팔고 여기 합리적이라면 여기 있는데 그대로 일로 가야 되고 이걸 선택했으면 여기도 이걸 선택하면 맞는데 이렇게 이미 자기 상태에 진입이 됐을 때는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설사 이게 좀 좋은 거 더 있다고 한들 이쪽으로 강렬하게 가는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란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옮기는 에너지가 여기 현상 유지하려는 에너지를 넘어서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확실하든지 아니면 이게 완벽하게 뭔가 안 좋다는 느낌이 확 들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미 선택했거나 몸담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의 심리작용이 있다. 현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해됩니까? 그걸 지금 요 실험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강력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진취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현상 유지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 조금 괜찮으니까 거기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지.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보려는 에너지가 사라져. 그리고 그걸 잘 분석을 안 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못 잡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어. 우리가 옛날에 책에도 있는데 인류의 여하구에서 인류의 발을 딛고서는 이류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 인류에 내가 출루한 것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류가 더 좋잖아 인류보다는. 그 진행을 나가려면 가감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인류도 괜찮으니까 인류의 발을 딛고 있으면서 안정화 추구가 있으면 이류를 못 가요. 여기를 가감히 버려야지. 도로를 하려고 그래도 가까마까 이러면 못 가는 거야. 그지? 가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갑자기 가감하게 여기서 벗어나서 확 달려야지. 그러면 죽든지 성공하든지 가는 거야. 가면 더 큰 에너지가 있는 거고. 알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고 회사가 있죠. GE라고 하는 회사. 거기에 옛날에 전 회장이 잭 웰치 회장, 유명한 잭 웰치 회장이에요. 경제 아주 혁신을 일으킨 그런 분.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에 만족해서 안주하고 있으면 위대함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현실 안주 프레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 바로 뭘까요? 그 좋은 것에 연연하다 보면 더 좋은 발전적인 어떤 진취적인 사고 이런 것이 사장될 수가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이게 모든 마음에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사람마다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선생님 밖에 강의할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보통 보면 새가 말이에요. 새가 요런 나뭇가지에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어요. 새가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 이 새가 만약에 이 더 높은 이 위치에다가 날아간다고 생각해봐. 위치로 어디 날아가려고 그래. 그럼 보통 보면 기본 새들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약간.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지. 근데 이러보다는 거의 때로는 이렇게 날아가. 알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탁 잠깐 떨어졌다 탁.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 약간의 위험 요소나 약간의 불편함에 약간의 추락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요게 무서워서 이걸 도전을 못해. 요 부분이 겁나서.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요렇게 됐다 탁 간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가고 싶어 봐요. 알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자연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진짜 되려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러나 요렇게 가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다른 것도 모두 그렇고 변화를 두려면 중간에 잠깐 멈춤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가 저럴 때도 있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더 큰 기회를 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참으면 늘 어느 정도 만족되는데 그냥 멈추고 있어. 그러면 더 나은 위대함을 못 찾는 게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현상 유지 프레임이 갇히는 거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 참고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저자가 그래도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한 11가지 정도 프레임을 추천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11가지 프레임을 한 추천해줘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요 프레임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한테 기감이 되는 프레임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에 새기고 좋은 프레임 한 2가지 정도 한번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이 말에 다 동의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푸시려 보세요. 근데 뭐 동의 안 할 것도 사실 별로 없죠. 그죠? 다 좋은 말이니까. 마지막에 그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무슨 말일까? 우리가 부사는 어떤 문장, 아니 어떤 품사예요? 부사는 어떤 거야? 체언이 아니죠?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치? 메인 성분이 아니란 말이야. 부성분이란 말이야. 꾸며준단 말이야. 그죠? 인생에서 꾸며주는 것들을 많이 최소화하라는 거야. 덕지덕지 내 몸에 붙는 거 어떤 걸까? 물리적인 거는 뭐? 물질적인 거. 뭐 아파트, 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특히 뭐 가방, 루이 무슨 샤 무슨 그게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아니면 뭐야 다이아몬드, 보석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날 치장하면 내가 또 고결해지는 것 같은 생각.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또 붙는 거, 어떤 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살아가면서. 그런 게 다 쓸데기 없어 붙는 먼지 같은 거죠. 왜? 타인은 나한테 관심 있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있나, 없나? 없어요. 남들은 자기 살기에 바빠. 근데 우리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서 남들 시선 때문에 내가 가감하게 뭐 내 삶을 주도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부사란 말이야. 인생의 부사를 없애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다 가감하게 버려버리라니. 알겠습니까? 그래서 2가지 정도 자기가 한번 빨리 2가지 정도 빨리 선정해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2가지.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이 프레임을 맨날 칠판, 자기 책상 앞에 딱 적어놓고 이걸 맨날 보면서 하루라도 일주일 7개만 하니까 매일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이렇게만 만들어가도 여러분 아주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자, 좋은 말이다. 그러면 자, 준호야, 너는 이 중에 어떤 게 좀 다가옵니까? 몇 번? 5번? 5번. 긍정의 언어로 말해라. 좋아요. 긍정의 언어로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는 습관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의 말로 나오거든, 보통.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도 또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쪽이든 말이 생각을 조장할 수도 있고 생각이 말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계속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말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구를 어울릴 때도 맨날 힘없고 부정적이고 아니면 막 그런 말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단어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꿈을 얘기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영주는 어떤 프레임이 마음에 와요? 4번.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비교해본 적 있지, 너도? 비교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 별로 안 좋지, 그지? 비교하는 거 자기 마음을 갉아먹어요. 이 비교는 우리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괴로워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비교는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게 비교하면은 나를 갉아먹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이 수평 비교를 하지 말고 어떤 비교를 해라? 수직 비교를 해라. 수직 비교는 뭐? 자기와의 비교를 해라. 자기의 어떤 모습? 자기의 과거 모습. 오케이? 자기 현재 모습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카톡 아이디가 뭐야? 닉네임이 더 좋은 상태 아니야? 더 좋은 상태. 뭐 한 거야? 기쁜 뜻에서 산 거야. 알겠냐? 뭐와 비교하겠다는 거야? 내 과거와 비교를 하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비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한다. 알겠습니까? 자, 지호는 어떤 프레임? 7번. 어? 7번이요. 7번. 주변에 물건 바꿔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할게.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사람도 바꿔라. 자, 무슨 얘기냐? 이건 환경을 정비하라 이 뜻입니다. 자기 환경을 돌아보라 이 뜻이에요. 환경이란 건 내 주변에 물건 같은 것도 있어. 집안에 어떤 깨진 물건 같은 걸 오래 놔두면 안 좋대요, 에너지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 알겠어?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전염이 돼.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포진시키는가. 그 속에 내가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딱 생각날 때 있어. 학창시절에 다른 친구 사귀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내 친한 친구 생각나는 친구를 딱 해가 5명을 딱 적는 거야. 5명 이름을 딱 적어놓고 뭐 성적학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5명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 5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평균을 딱 내봐. 예, 아니면 그 사람 걔들이 받은 점수를 딱 해. 그 평균을 내. 그게 여러분 수준이야. 알겠습니까? 진짜예요. 거의 비슷해요. 많아질수록 더 비슷해져요. 사회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해. 당신들이 일주일 동안 자주 만난 사람, 최근에 만나서 가장 친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 5명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연봉을 적어보세요. 그들의 평균을 해라. 그게 정제 당신의 수준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알겠어?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그게 편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달라지려면 내 물건 또는 내 사람을 바꿔야 돼. 그것도 사람도 환경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학창시절에는 너무 성적 가지고 사람 가려서 사귀지 말고, 알겠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학창시절에는 두루두루 사귀어요. 알겠어?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성이는 어떤 거? 6번. 닮고 싶은 사람. 이거 중요하죠. 롤모델 찾는 거예요. 롤모델도 정말 중요해요.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예성이는 롤모델 혹시 찾은 게 있나? 아직 없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추천한다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잖아. 불완전하지,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 자체를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가지는 속성으로 네가 추렴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네가 갖고 좋은 속성, 이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을 멘토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 자, 지훈아, 너는 어떤 거? 1번 의미 중심 프레임. 지난번에 했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계속 부여하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도 되게 양곡에 알맞은 노른자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찾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돼요. 계속 내가 의미 있는 길을 찾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분 했던 것처럼 이런 거죠. 사람들은 보통 10년 후에 미래가 어떨 거다 이런 걸 하지만, 그것도 소중할 수 있지만 너무 길고 막연해. 그러니까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혹은 내일 혹은 일주일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걸 어떻게 살 거야, 어떤 의미 있는 걸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연습하면 그것이 쌓여서 1년, 5년, 10년의 삶이 충실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버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래도 마음이 가는 프레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걸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삶이 아마 멋지게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